첫 번째, 끌림보다는 공유. 나는 수백 명이 넘는 인생의 현자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답은 거의 만장일치였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최고는 아닐 수도 있다. 현자들이 들려주는 조언은 논쟁의 소지가 있으며 모든 사람의 상황에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 그들이 했던 말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그 중에서도 거의 모든 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은 더욱 그렇다. 그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이것이다. 배우자와 근본적으로 비슷할 때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생활 방식이나 삶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큰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훨씬 더 어렵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우자와 비슷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자들은 특히 근본적인 부분, 바로 핵심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비슷한가에 초점을 둔다. 몇 해에 걸쳐 나는 이제 막 관계를 시작하려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이 사랑에 빠지게 된 온갖 이유를 들었다. 20대의 경우 유머 감각, 경제적 능력, 수려한 외모 등을 사랑에 빠지는 이유로 들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들 중 그 누구도 가치관의 공유를 사랑의 이유로 들며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핵심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고 말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가치관의 공유야말로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연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보여준다. 젊은이들이 앞길을 가늠할 수 없이 구불구불한 길의 첫머리에 서 있을 때 현자들은 그 길 전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이 여정을 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혹은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를 훤히 꿰고 있다. 이러한 통찰력으로 얻은 답이 바로 가치관의 공유다. 엠마 실베스터 87세의 사례를 보자. 5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면 꽤 성과를 거둔 셈이지. 결혼할 때만 해도 몰랐어. 그런데 돌이켜보니 가치관이 같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더군. 생각해봐.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라면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검소한 사람이라면 그 점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만나야지. 돈이 결혼 생활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거든. 다행스럽게 우리 부부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가치관이 같았어. 가치관이 같으니 다툴 일도 고민할 이유도 없었지. 뭔가를 결정할 때면 우리 둘의 목표가 같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했으니까. 또 우리 부부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네. 우리는 아이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우선 우리부터 사회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썼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다툴 일도 고민할 이유도 없었다는 대목이다. 흔히 사소한 문제로 다툰다고 말하지만 그 사소한 일들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역시 근본적인 가치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다툼의 핵심적인 이유도 실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가령 아내가 비싼 골프채를 사거나 남편이 최신 전자제품에 욕심을 내는 것이 싸움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오히려 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정 경제와 개인의 욕망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같은 근본적인 생각이 핵심이다. 그러고 보면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다툼과 논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인 셈이다. 벤 센토렐리 75세의 사례도 보자. 벤은 브롱크스에서 나고 자랐으며 그의 가족들은 경제 대공황 당시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다. 벤과 가족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에 딸린 방에서 살았다. 현관아는 거실에 있는 소파 겸용 침대에서 잤어.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하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 우리 가족은 행복했으니까. 우리는 대가족이어서 주변에 친척들도 많이 살고 있었지. 그는 은퇴한 후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은 아내이며 결혼 생활 역시 아내와의 폭넓은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내와 나는 늘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이 어마어마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네. 수호천사가 늘 지켜주는 것 같거든. 우리는 일을 하다 만났어. 내가 9월에 입사했는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비서가 내 눈에 들어온 거야. 정말 예쁘더군.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있는 것 같았어. 알고 보니 그녀도 내가 다니는 학원에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함께 학원에 가자고 제안했고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한 단계씩 발전했지. 그러다가 사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에게 청혼했어. 그녀도 승낙했고 결혼하고는 마치 모든 일들이 예정된 듯 잘 돌아가더군. 우린 서로 많이 닮았어. 나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편이어서 그녀를 사귀기 전에는 혼자 연극이나 발레 공연을 보러 가곤 했지. 함께 즐길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내 바람대로 그녀를 만난 후론 그녀와 함께 다녔지. 또 나는 클래식 음악도 정말 좋아했는데 그녀도 좋아하지 뭐야. 정말 기뻤지. 결혼하길 참 잘했어. 우린 서로 꼭 닮았거든. 공감하는 것이 참 많아. 정치관부터 같으니까.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신의 모습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경제, 정치, 지리, 인종 등 모든 분야에서 유사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에이프릴 스턴 71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에이프릴은 내가 만났던 인생의 현자들 중 가장 급진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1940년대 사회주의자였던 가족들 틈에서 자랐고 성장에서는 페미니즘과 1960년대 저항 문화운동의 영향을 깊숙하게 받았다. 그런 에이프릴 역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을 묻자 단호한 어조로 부부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에이프릴과 그녀의 남편 스티브는 4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인터뷰를 하기 한 해 전 남편 스티브가 세상을 떠났다. 에이프릴은 특정 단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여러 지역 단체들도 함께 이끌고 있었으며 남편 스티브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다.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했고 에이프릴은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살아가는 삶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20살이었죠. 스티브와 열렬히 사랑에 빠졌던 때가. 아직도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면 눈물이 나요. 스티브와 함께한 날들은 참 좋았어요. 나는 우리가 훌륭한 결혼의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우리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니까요. 에이프릴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단순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부부는 서로 좋아야 해요. 친구가 되어야 하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설렘과 떨림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죠. 반드시 관심사가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가치관은 공유해야 해요. 이 점은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고 말고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 부부가 함께 사랑하던 특별한 것들이 있었죠. 우린 영화를 사랑했어요. 좋은 영화 말이에요. 잉그마르 베르히만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죠. 둘 다 독서를 좋아해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고요. 우리는 급진적인 저항 문화가 한창이던 1960년대에 만났지만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신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서로에게 진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부부의 의무라고 생각했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공유했는지 묻자 에이프릴은 말했다. 남편도 나도 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성심을 다하고 자신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했지요. 우린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사회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은 같았어요. 비단 물질뿐 아니라 시간으로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지요. 또 둘 다 여행도 좋아했고 모험심도 강했어요.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 문제로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에서도 잘 통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키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거의 비슷했답니다. 에이프릴은 잠시 회상에 잠기는가 싶더니 아련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부부가 공유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바로 유머 감각이에요. 우리에겐 유머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지요. 그이가 떠나기 2주 전 밤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웃음을 터뜨렸더니 그이가 나를 지그시 보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난 당신을 여전히 웃게 만들 수 있다고. 그는 늘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있어요. 배우자와 가치관을 공유하려면 먼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존 포드엠, 83세는 아내 엘레인과 3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100년애로의 비결을 묻자 그가 답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겠지. 그래야 불완전하나마 비슷한 사람을 가려내는데 필요한 태도나 가치관의 목록이 생기는 것 같아. 포드램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럴드 핸드릭스 82세의 사례도 있다. 핸드릭스의 이야기는 뒤에서도 나오지만 결혼에 관한 그의 조언을 들어보자. 그는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했다네. 나는 2번 결혼했는데 처음 결혼해서 44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어. 이후 훌륭한 여성과 재혼을 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네. 내가 2번이나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원하고 지향하는 것을 확실히 해두었기 때문이야. 나는 결혼 전에 부부관계에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었어. 그게 벌써 60년 전이네. 그러고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여성에게 동의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 물론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이해하며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다는 말도 같이 했어. 그런데 동의하더군. 초혼 때도 재혼 때도 모두. 포드엠에게 그 목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했다. 첫째는 가족 위주의 삶이야. 나는 가족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또 나는 섬세한 사람이 좋아. 감동도 잘 받고 남을 감동시키기도 하는 그런 사람 말이야.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해. 섹스 이야기가 아니야. 감동을 말하는 거야. 셋째는 독립적인 생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것은 내 일부이기도 하지. 자유가 없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니까. 이러한 것들은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니까 먼저 이야기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분명 효과도 있고 나는 2번 다 최고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상대의 가치관을 탐구해보는 것은 분명 나쁘지 않은 일이다. 관계가 진전되면 어느 시점에서 서로의 핵심 가치관에 공감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은데 그럴 때 이 같은 목록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두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은다.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회과학자들은 대개 2가지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중 하나는 결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하는 결혼의 안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를 통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결혼의 질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유사성 대신 좀 더 전문적인 용어인 동형 배우자 생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비슷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반대의 경우가 이형 배우자 생식으로 주요한 특질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다. 연구 결과는 아주 명료하다. 경제적 배경, 종교, 연령대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 동형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경우 결혼의 안정성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모두 우위를 점했다. 즉, 인생의 현자들이 말해주는 지혜와 학문적 연구 결과 모두 핵심 가치관이 비슷한 동반자와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데 맥을 함께한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치가 다원화되고 다양성이 확대된 현대 사회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을 찾기가 과연 말처럼 쉬울까? 앞서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준 삶의 지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새로운 관점이 보인다. 인생의 현자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는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단지 자신과 아주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특히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설령 부부가 인종이나 경제적 여건 등에서 차이가 크더라도 가치관과 삶에 대한 견해를 함께한다면 결혼의 질과 안정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에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언뜻 보면 그들은 배우자가 비슷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이 지속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결혼한 후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떨까?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제목 사랑해, 당신은 완벽해, 그런데 좀 변했으면 좋겠어 처럼 말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런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못 박는다.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결혼하기도 전에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조언한다. 앨리슨 헨리 72세는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 재혼은 꿈도 꾸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다. 앨리스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들려준다. 일단은 상대를 잘 알아야 하겠지. 그리고 절대 어린 나이에 서둘러 결혼하지는 말라고 하고 싶군. 난 너무 어려서 결혼을 했어. 때로는 조금만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더라면, 자존심이 좀 더 강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하지. 아마도 그랬더라면 내게도 도움이 되었을 테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을 거야. 결혼할 당시만 해도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어. 나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어. 아이가 생기니 가족에 대한 집착도 강해지고 경제적인 여건도 허락하지 않고 해서 자유로워지기는 틀렸다고 생각이 들더군. 내가 결혼을 통해 배운 게 뭔지 아나? 절대 다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야.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지. 티나 올리버 88세의 결혼 생활은 풍요로웠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47년 동안이나 유지했을 뿐 아니라 5명의 자녀들도 모두 결혼해서 하나같이 잘 살고 있다. 티나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연애를 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도 많이 봐왔다. 티나는 인터뷰를 하러 간 우리 팀의 한 젊은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결혼할 생각은 있는지 물었다. 그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다. 남자친구는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자 티나가 대답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하지 마. 그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은 최소한 20년 이상 그렇게 살아왔어.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상대라면 결혼 전 숙고해봐야 한다.
신혼여행을 떠나면 이미 늦다. 만약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스스로 변하는 것이 쉽다. 결혼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견딜 수 없는 태도나 행동을 하는 상대를 골라 결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시작한다면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두 번째, 평생의 친구를 찾아라. 인생의 현자들을 만나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제일 친한 친구와 결혼을 했지였다. 반대로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우린 연인으로서는 좋았지만 친구가 되는 법은 알지 못했어. 일반적으로 우정과 사랑은 다르다고들 생각한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보라. 이 영화는 친구와 연인의 역할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윌 앤 그레이스나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미국 드라마들도 이성 간의 우정은 상대가 게이일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반화해서 보여준다. 결혼하고 나면 친구와 배우자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우정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아마 결혼과는 대조적인 가벼움일 것이다. 친구들과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위안을 얻고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배우자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두어 시간 내내 고작 몇 마디만 나누는 부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인생의 현자들은 편안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택하라고 충고한다. 어렸을 적 놀던 운동장을 떠올려봐. 가장 함께 놀고 싶었던 아이가 있지? 그런 사람이 배우자여야 해. 인생의 현자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사랑에 눈이 멀어 우정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심장이 두근거리던 사랑의 설렘도 어느 시점에 가면 사그라진다. 누구나 그러지 않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경험의 렌즈가 빛을 발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 처음 서로에게 끌리던 설렘과 온통 마음을 사로잡던 성적 욕망은 차츰 사그라지고 그만큼 중요한 것들,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진정한 사랑에 얼마나 푹 빠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인생의 현자들은 묻는다. 그래서 그 다음은 똑같은 사람과 한 침대에서 50년, 60년을 함께 자고 일어나면서도 사랑 타령을 할 것인가? 나는 엠브리즈 70세의 부모님은 전혀 친구 같은 부부가 아니었다. 나는 자랄 때 부모님들이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지. 그때마다 무서워서 주눅이 들곤 했어.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싸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니콜은 결혼 생활을 하며 싸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12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그저 기본적인 것에만 충실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퇴근해서 집에 오고 저녁을 준비해서 먹고 뭐 그런 것들 말이야. 매일매일이 지극히 평범했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니콜이 50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답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친구가 되어야 해. 그러기 위해 기꺼이 노력해야 하고. 나도 예전엔 그걸 몰랐어. 49년 전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이란 20살이 되면 의뢰해야 하는 통과 의뢰 같은 같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나는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아주 존경해. 세상이 달라졌거든. 나는 젊은 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네.
상대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자연히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법이야. 인생의 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친구와 결혼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가장 친한 친구와. 그들은 어떤 사람을 평생의 친구로 삼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으라고 충고한다.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면 반드시 서로에게 물어보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만약 우리가 연인이 아니었다면 친구로 지냈을까? 가슴 떨리던 열정이 사그라지고 무뎌지게 되었을 때도 우리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답이 아이들이어서는 안 된다. 우정이 답이어야 한다. 우정이 없다면 결혼하지 마라. 이는 아주 단순한 답이다. 세실 다우드 90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낭만과 사랑은 다른 거야. 경험이 가르쳐주지. 내가 봐온 바로는 낭만적인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기에 부족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아. 사랑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서히 자라나고 평생을 거쳐 계속 커지는 것이지. 처음 사랑이 육체적으로 끌리는 감정이었다면 그 다음 사랑은 비슷한 관심사나 활동을 함께하면서 찾는 즐거움이야. 세 번째,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라. 인생의 연자들은 때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함축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그럴 때면 그들의 말이 뜻하는 참 의미를 찾기 위해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집중 탐구라 부른다. 많은 인생의 연자들을 인터뷰하다 보니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표현마저 비슷해 내용이 반복되고 장황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실제로 이 작업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이 되자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결혼을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많이 주고받는 것이지. 배우자나 나나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을 수는 없어. 서로 주고받아야지. 인생의 연자들에게 이 말은 토를 달 것도 없는 진리인 듯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거나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들은 대부분 자네도 그게 뭔지 알잖아. 하기 일쑤였다. 도대체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주고받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나는 우연한 기회에 그 답을 발견했다. 바로 6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엘빈 베이커 87세를 만났을 때다.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은 결혼은 공평해야 한다는 거죠. 정확히 50대 50으로 말이죠. 내 말에 베이커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펄쩍 뛰며 언성을 높였다. 결혼을 50대 50 따위로 생각하지 마. 100% 아니 110%라고 생각해야지. 100%라는 말은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두 사람 모두 말이야. 분명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었다. 50대 50이 아니라 오히려 100%라니. 하지만 도대체 무엇의 100%란 말인가? 베이커는 말을 이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항상 100%를 주는 거야.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50%를 주었으니 50%를 받아야 한다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유롭게 줄 수 있어야지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수 베네트 86세는 결혼한 지 60년이 되었다. 결혼 초에는 굴곡도 많았다. 너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 데다 결혼 전에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과 결혼 후의 모습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부는 몇 년 동안 별거했고 이후 다시 화해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녀는 50대 50이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결혼이란 말이지 자로 잰 듯 딱 50대 50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야. 때론 90대 10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늘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거야. 상대가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해.
상대의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래야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어. 좋아, 베푸는 거야. 그리고 베풀었으면 됐어. 하고 생각해야 해. 살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 내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고 상대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누가 무엇을 얼만큼 더 받았는지 계산하면 안 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두 사람 모두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베푼다는 목표로 관계를 유지한다면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된다. 그것은 협력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이익이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위해 노력할 때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인생의 현자들처럼 백년해로를 하고 싶다면 누가 더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혼을 돈을 넣을 만큼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태도는 결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리스틸 굴렛의 사연을 들어보자. 크리스틸은 인생의 현자 대열에 들기에는 조금 젊은 67세다. 하지만 그녀는 경험도 풍부하고 그 경험을 삶에 반영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그녀 덕택에 나는 결혼은 50대 50 그 이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불행히도 크리스틸의 부모는 행복한 결혼의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 결혼 전 자신의 가족을 기능장애라고 묘사할 정도로 상처가 컸던 그녀는 자신의 불행이 반복되는 것이 두려워 자식을 낳지 않기로 다짐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고 35세가 되어서야 결혼을 했다. 크리스탈이 토드를 만나 결혼했을 때 그에게는 이미 5명의 자녀가 있었다. 내가 아이가 5명이나 딸린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내게 와서 세상에 하는 말만 던지고는 그냥 가버렸죠. 나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야? 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크리스틸은 결혼 생활에 잘 적응했다. 그녀는 결혼이란 저울로 잰 듯 주고받는 계산적인 균형,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었다.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점을 늘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부부는 내가 필요한 것을 잘 얻고 있나 하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아요. 늘 저 사람을 위해 무얼 해주지 생각하죠.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남편은 은퇴 후 한동안 아주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루 종일 자신을 찾는 전화 한 통 없다 보니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도 했지만 몇 년 동안 우울해하며 방황했어요. 그때 난 이런 생각을 했죠. 좋아,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남편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그 사람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더군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남편은 정말 훌륭히 잘 해주었어요. 덕분에 나는 한 번도 두려움이나 패배감에 빠지지 않았지요. 남편이 최고의 간병인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은퇴를 했지만 지금은 아내를 돌보는 일이 내 직업이야. 나는 1년 동안 병원을 30번 가까이 들락거렸어요. 물론 늘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다녔죠. 그때 나는 남편이 혹시나 무너지지나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 사람은 괜찮았어요. 지긋지긋하게 여길 법도 한데 그런 내색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사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부부 중 한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으면 베풀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생생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준 덕택에 나는 50대 50이라는 내 생각이 착오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비유는 한 팀이 되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한 팀처럼 협력해 나간다면 삶의 무게를 덜 수 있다는 말이었다. 엘버트 풀섬 80세는 진정한 현자였다.
그의 곁에 있으면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 엘버트는 경제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0년에 태어났다. 그는 뉴욕시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잡화점을 운영하셨고,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도우면서 동시에 가족들과 함께 가축 기르는 일을 했다. 엘버트가 들려준 이야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지혜의 정수다. 마을에 작은 박물관이 있었소. 박물관에는 커다란 짐수레를 끌고 있는 실물 크기의 두 마리 말 조각상이 있었는데 두 놈은 무거운 막으로 한데 묶여 있었지. 지난 결혼기념일에 애들이 우리에게 묻더군. 아버지는 결혼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했지. 박물관에 있는 말 조각상 같다고 할 수 있지. 두 마리가 함께 막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냐? 조각상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소. 한 마음으로. 나는 그 조각상이 우리 결혼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오. 우리 부부는 아주 힘겨운 시기를 견뎌왔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몰랐던 때도 덜어 있었소. 화재가 났던 적도 있고 자연재해를 겪기도 하고 폭풍 우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우린 최악의 시기들을 함께 지나왔소. 그러고도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좋게 만들었소. 물론 둘이 함께. 만약 한 사람이 포기해서 혼자 감당해야 했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오. 이 주제에 관해 마지막으로 앙투아네트 와킨스 81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와킨스는 결혼이 계산적이 아니라는 교훈을 함축적으로 들려주었다. 결혼에 관해 우리 애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보석 같은 이야기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아내 혹은 남편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려면 서로를 좀 더 지켜봐야 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대를 단 5분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관계는 그야말로 크게 달라질 거야. 늘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한 배를 탄 사람처럼 지내야 해. 그러면 남은 날들을 아주 잘 지낼 수 있지.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일 말이야. 그녀의 조언대로 나도 집에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정말 효과가 있었다. 우리 집 아침 풍경은 늘 부산하다. 각자 자기 한 몸 챙기기도 바쁘다. 그런데도 나는 아내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 일정에 맞춰 나갈까? 혹은 당신 시장 보는 동안 집에서 늦게까지 일 좀 하고 싶은데. 앙투아네트가 제안했던 상대를 위한 시간을 나는 단 5분도 쓰지 않았다. 그녀를 만난 후 나는 매일 아침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15분만 늦게 나가거나 집에 오는 길에 우유를 사오는 것으로 아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